정부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처음인데 부실 검증이 다시 논란입니다. 30년 만에 보완 해제된 외교 문서에서 전두환 정권이 김현희를 대선 전 송환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벌인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전직 강남 세무서장이 아레나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2억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쇼핑 가방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보냈다며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년 600억 원을 들여 건져 올린 바다 쓰레기가 육지에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쌓인 해양 쓰레기는 3,000톤에 이릅니다. 쓰레기 수거 업체가 돈만 받고 불법 투기하기 때문인데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자, 결국 김의겸 대변인 사퇴 불똥이 장관 후보자로 옮겨붙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종호, 조동호 후보자가 오늘 낙마했습니다. 특히 조동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지명 철회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부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장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런 인사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의미,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그럼 먼저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 소식, 백대우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의 직접적 이유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입니다.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유학 중인 두 아들에게 벤츠와 포르쉐를 사주고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을 만나러 미국에 7차례 다녀온 점은 사전에 검증했지만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임명했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3채 보유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2기 내각 지명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특히 장관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낙마자들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정의당이 반대했던 인물, 즉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안경환, 조대엽, 박성진 후보자에 이어 각각 4번째와 5번째입니다. 또 지난해 4월 로비성 외유와 이른바 셀프 의원 의혹이 제기됐던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 이후 18개월 만에 낙마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후보자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낙마자가 나오자 청와대는 7대 인사 원천 배제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청와대의 7대 기준 단서 조항이 많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등 인사 원천 배제 5대 기준을 공약했습니다.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성범죄와 음주운전 2항목을 늘려 7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위장 전입은 2005년, 연구 부정은 2007년 이후만 적용하기로 해 과거 잘못에는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됐습니다.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단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황 논리가 적용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에만 3차례 위장 전입을 해 명백하게 기준을 어겼지만 청와대는 딸의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고 전학 기준으로는 3회가 아닌 1회라고 해석했습니다. 세금 탈루와 연구 부정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아들을 만나러 출장 간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7대 기준으로 면죄부를 받은 이유입니다.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야당은 2명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꼼수라면서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제히 꼬리 자르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소학을 처단하는 척하면서 거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또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청와대 인사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고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향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향을 남긴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정치부 강상구 부장과 이번 인사 참사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지금 보면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는 좀 선례가 있었습니다만 지명 철회 아주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같이 갈 수 없다,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예, 물론 지명 철회된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 경우에 재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도 가만히 됐을 거고 또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정의당의 낙마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데 서민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이슈가 터졌고 더구나 앞으로 전국 향배가 걸린 보궐선거가 코앞에 있다는 점에서 수습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야당은 꼬리 자르기다. 아까 리포트에도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낙마의 기준을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7대 기준에서 찾지 야당의 반대 여부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7대 기준은 이런저런 단서 조항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추가 낙마를 염두에 뒀다면 오늘 한꺼번에 하는 게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야당의 공세는 분명히 커질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낙마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동호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 과정에서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청와대는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흠결은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부실 학회 참석은 문제가 되는데 아들 졸업식 참석하려고 나랏돈으로 출장 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로 들려서 고개가 좀 갸웃해집니다만은 일단 설명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말을 안 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검증이 안 되는 겁니까? 나랏돈으로 출장 가서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과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알아내기 힘든 일인지 가리기는 힘든데 둘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되면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증에 한계가 있다라고 답하는 게 정답처럼 돼 있는데 수사권이 없기는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유무에 앞서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문제점을 파고드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미 알려졌듯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을 행정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자진 사퇴도 있습니다만 지명 철회도 있고 이러면서 낙마자가 지금 5명 정도 있어요. 장관 후보자 중에.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인사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이 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오늘 지명 철회 발표 때 나왔습니다. 예. 청와대의 첫 반응은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지라는 거냐라는 아하.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니까 검증 실패 책임을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또 책임지라고 등 떠미는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검증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건 그야말로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낙마한 2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위험해집니다. 그렇겠네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인사 모두가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체를 만약에 하더라도 예. 이번이 아니라 다른 기회에 검증 책임과 무관한 방식과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근본 문제는 검증이 아니라 예. 좁은 인재풀일지도 모릅니다. 쓰고 싶은 사람 중에서 사람을 찾으니까 적임자가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흥결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예. 현 정부 첫 내각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김영춘 장관을 발탁했을 때 참 예. 박수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그런 사례를 청와대가 좀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상구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2명, 또 기초의원 3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내년 총선 풍향계가 될 수 있어서 정치적 의미는 큽니다.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지도부 일제히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통영 고성에서만 집중 유세를 벌인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올 가을까지 통영 조선 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국회의원 보선 2곳 모두에서 승리를 기대합니다. 돈 대주어서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면 벌써 살아났겠죠. 이 정부 얼마나 많은 돈을 부었습니까? 창원 경제 살릴 능력 전혀 없다고.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좌우가 쌈박질만 하고 진보 보수 갈려서 노상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이런 정치 이제 걷어 지우겠다. 정의당 지도부도 주말 내내 보선 지원에 매달렸습니다. 창원 성산을 빼앗기는 것은 시민의 자부심을 빼앗기는 것이고 노회찬을 다시 한번 빼앗기는 것입니다. 4.3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14.37%로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된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창원 성산은 14.53%, 통영 고성은 15.8%로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관심도를 높인 데다 내년 총선 풍향기란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당시 숨가쁘게 오갔던 외교 문서들이 3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일본이 당시 마유미로 알려져 있던 폭파범 김연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사실, 또 북한 외교관이 우리 외교관에게 살해 협박을 했던 사실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1월, 중앙아프리카의 외교행사장에서 오경환 당시 북한 대사가 김승호 당시 한국 대사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남조선이 도전적인 태도로 나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당시 친북국가였던 헝가리나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도 칼기 폭파가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대북 관계를 축소하거나 항의 서한을 보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30년 만에 기밀이 해제된 1988년분 외교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폭파범 김연희가 일본에 갈 뻔했던 사정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후지타 일본 외무성 국장은 방린 주일공사에게 김현희가 일본 여권을 위조해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1차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 수사관할권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선이 있던 12월 16일 이전에 김현희를 데려오려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김현희는 당초 대선 이틀 전인 14일 서울 도착으로 송환 일정이 잡혔지만 출발을 5시간 앞두고 바레인 측이 갑자기 일정을 연기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루 늦게 출발해 대선 전날에 도착했지만 외교부는 계획 변경은 커다란 충격이라고 바레인을 압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청와대 김현종 2차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줄줄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핵 협상 재개에 앞서 우선 한미 간 이견을 좁히려는 전방위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장.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미국으로 갔고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미북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북미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상황의식이 아주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구체적 의제로 올리지 않았지만 남북 합의를 이행해 나갈 우리의 의지와 필요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북 정상 간 직접 소통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미국을 방문한 건 미북 교착 상황과 한미 균열 징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 대미 소식통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언론에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라고 홍보한 일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이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후 중재자라는 표현 대신 촉진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스페인 주재 대사관 습격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엄중한 테러로 표현하고 특히 미국 FBI가 연루돼 있다는 설을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무장괴한들이 스페인 주재 조선 대사관을 습격하고 직원들을 결박, 구타하고 통신 기재들을 강탈하는 엄중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번 테러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미 밝힌 천리마 민방위, 즉 자유조선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세습체제의 적장자인 김한솔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자세하게 거론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자유조선의 일원으로서 스페인 대사관 습격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이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건 사건이 발생한 지 37일 만입니다. 대내적으로 사건을 숨기려 했던 북한이 더 이상 숨기기만 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2년 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베트남 여성이 체포됐죠. 이 여성이 당시 촬영을 제안한 남성으로부터 김정남을 배우로 설명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3일 공항에 있던 김정남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흐엉은 사건 전 몰래카메라 촬영을 권유한 남성에게서 김정남은 고용된 배우라고 설명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흐엉의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흐엉이 사건 발생 7주 전
하노이의 한 술집에서 한국 카메라맨이라는 미스터 Y를 처음 만났으며 흐엉이 사람에게 액체를 바르는 동작을 요구받고 겁을 내자 배우를 고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남성이 김정남을 배우라고 한 건 망설이는 흐엉에게 조심할 필요가 없는 상대라 생각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2월 13일의 촬영은 중요하다며 유튜브에 올릴 것이라고 해서 흐엉은 화장 등 촬영 준비까지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해서만 공소를 취소하며 석방했습니다. Obviously, we are disappointed with the decision of the AG to reject our representation. There is every basis for the AG to accept, because our case is the same as Siti Aisha. 흐엉에 대한 재판은 내일 속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불린 일명 강 회장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강남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일단 강 씨는 부인을 했는데 저희가 접촉한 전 강남 세무서장도 이날 쇼핑백은 받지만 바로 돌려줬다면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150억 원이 넘는 탈세 의혹으로 강남클럽 아레나에 대한 막바지 세무조사에 치닫던 지난해 7월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는 강남의 한 세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남 세무서장 출신 르모 씨가 만든 세무법인입니다. 세무사 류 씨는 강 씨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온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봐달라는 취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안 된다 했어요. 당시 2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이 전달됐다는 게 경찰이 확보한 강 씨 측근의 진술 내용입니다. 강 씨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세무사 류 씨는 당시 쇼핑 가방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쇼핑백은 놔두고 갔는 거 제가 돌려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다 놨으니까 돌려주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당시 국세청은 5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강 씨를 뺀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 조치했다가 최근 재조사를 통해 강 씨를 실소유주로 특정해 뒤늦게 구속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구청 직원과 소방 공무원에게도 민원 해결 청탁성 수백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남클럽 인허가와 소방정범 관련 구청과 소방공무원 유착 의혹에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둘러싼 이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사단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과정이 담긴 수사 기록을 집중 검토하는 등 주말 내내 수사 채비에 분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비롯해 수사단 소속 검사 13명은 주말 내내 대검찰청 등지에서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내일 출범 첫날부터 일주일가량은 기록 검토와 수사 대상 선별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섣불리 속도를 내기보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토대로 잘못된 법리 적용 등 관련 의혹을 하나씩 규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동부지검 청사 11, 12층 2개 층을 사용하게 될 김학의 수사단은 3층에 있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우선 2013년, 2014년 김 전 차관에게 2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장검사 3명을 주축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전담할 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 소속 또 다른 관계자는 선입견 없이 기록을 통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밝혀 1차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자체 수사 착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자신에 대한 이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거액의 배상 소송을 거는 것을 일명 입막음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송이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 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이런 입막음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2016년 3월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 원 배상을 요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 결국 소송 취하로 없던 일이 됐고 사법 처리 대상 주민도 지난달 사면됐지만 주민 간 갈등과 상처만 키웠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소송으로 정책 비판이나 집회 시위를 막는 데 악용돼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도 불립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괴롭힘 소송 특례 법안 등 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국가가 원고로 돼 있는 소송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나 공동체가 입은 손해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진달래꽃이 강한 바람에 나부낍니다. 상춘객들은 외투를 걸치고 연분홍 빛으로 물든 산을 오릅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꽃의 향연에 취해 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꽃은 항상 보면은 맨날 즐겁죠. 빨갛고 이런 거 항상 그런 맛에 온 거지 뭐. 키보다 큰 진달래 나무에 숨어 어릴 적 추억도 떠올립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법 향기가 진달래가 너무 이쁘게 피어서 기분도 좋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4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안과 남해안을 오가는 여객선 20여 대가 결항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배도 안 뜨고 어떻게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산간 지역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낮 3시까지 평창 면원 7.5cm, 평창 진부 6cm, 인제 미시령에는 4.6cm가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도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모레부터 전국이 맑아지고 날씨가 풀린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경남 창원에서 대리운전기사 2명이 뺑소니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어젯밤 뺑소니범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선 변압기 폭발로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역 앞 횡단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3시쯤 이곳을 건너던 대리운전기사 2명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61살 B씨가 숨졌고 52살 C씨가 다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도주했던 31살 A씨는 서울과 목포 등을 떠돌다가 어젯밤 11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본 적도 없는 A씨는 친구 명의로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가 나자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술 먹고 도주한 후에 술 깨서 나온 운전자를 그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드마크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공장 내부가 검게에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6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금형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옆 시설로 번지면서 건물 4동이 불탔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30분쯤에는 인천 동구의 한 선철 주물 제조업체에서도 불이 나 40살 D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변전실에 있는 변압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폐기물을 치우는데 전국에서 연간 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써 건진 해양 쓰레기가 육지 곳곳에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을 공터에 시커먼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높이가 최고 10m에 이릅니다. 갯벌에서 쓰던 폐그물입니다. 이게 꼬막 그물이에요. 뻘에서 나온 거야. 뻘은 뭐 썩은 냄새 많이 났죠. 지난 2010년부터 폐그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쌓인 해양 쓰레기는 3,000톤에 이릅니다. 25톤 덤프 트럭 120대 분량입니다. 자치단체는 폐기물을 버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1일까지 그때까지는 안전히 치우란다. 저희도 그때까지 또 안 되게 되면 재고발이 또. 전북 김제시 한 야산에도 처리업체가 버린 해양 쓰레기가 1,000톤 넘게 쌓였습니다. 땅을 빌려준 주민은 속이 탑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들여놨지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쓰레기인지 맨날 치우기가 없어도 안 치우더라고. 정부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가 맡습니다. 하지만 처리 비용을 받고도 전국을 돌며 불법 투기하는 일부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운송료만 받고 처리비만 받고 계속 버리고 2017년에 한번 고발하고 작년에 한번 고발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지 못하는 사이 애써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가 육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이제는 일상이 되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 혼수품이 되고 또 실내용 장난감과 운동용품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전거와 킥보드 같은 야외 활동용품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업계 현장,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로 북적입니다. 집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에 부모들은 손이 더 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밖에 많이 나가서 놀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 로봇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대충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과 모형 조립 등 실내용 장난감의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복과 실내 운동기구도 1년 전보다 각각 31%, 20%씩 더 팔렸습니다. 가전제품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는 이제 필수 혼수품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2~3배나 더 팔렸습니다. 로봇 청소기, 무선 청소기 등 새로운 기능의 청소 제품도 쏟아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에서도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환경 가전이라든 출시를 하고 있고. 반면 봄철 전통 강자였던 야외 활동 관련 제품은 고전 중입니다. 유아용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승용 왕구는 작년보다 덜 팔렸고 등산용품 등 대표적인 아웃도어 상품들도 매출이 예년보다 저조합니다.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가 생활 양식을 바꾸면서 유통업계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유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땅콩 퇴출, 항공기의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으로 제공하던 땅콩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한항공 측은 간식으로 제공해온 꿀땅콩을 25일부터 중지하고 크래커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땅콩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재료를 앞으로 기내식에서 제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이 땅콩 회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에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땅콩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당시에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네. 대한항공 측은 이번 땅콩 서비스 중단은 순전히 승객 건강과 관련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10대 소년이 가족과 함께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다가 예.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마닐라행 대한항공 항공편에 타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이게 심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땅콩을 먹기만 해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때문에 이렇게 퇴출을 한 거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가장 비싼 집,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집이 가장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공시 예정 가격이 무려 400억 원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 회장의 한남동 집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261억 원에서 올해 398억 원으로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위가 궁금해져요. 2위는 어느 집입니까? 네, 그 다음으로 비싼 집도 이건희 회장의 이건희 이태원 회장입니까? 집인데요. 네. 235억 원에서 338억 원으로 40%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이 197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오르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회장 바로 옆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집도 공시지가가 27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지구를 살리는 한 시간이네요. 네, 지구촌 불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행사 얘기입니다. 예.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에 저녁 8시 30분에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행사입니다. 어스아워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에 매년 참가국이 늘어서 파리 에펠탑과 그리스 아테네 신전, 그리고 대만에서 가장 높은 101 타워 등이 어둠 속에 빠지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188개국 18,000여 개의 랜드마크가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시청과 남산타워, 그리고 코엑스 등도 조명을 끄고 기후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유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나홀로 삶을 조명해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이른바 나나랜드는 어떤 건지 홍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표정 하나 없이 줄넘기를 하는 이채리 씨. 1인 가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프로젝트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4마리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성, 게임과 캠핑을 좋아하는 30대 남성 등 3년간 180명 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 환경을 극복을 해 나가고 또 이렇게 주체적으로 삶을 또 계속 이끌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했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자음과 모음이 굴러나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스스로 이름을 장명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장명쇼입니다. 나 홀로족은 현대미술에서도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나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공개합니다. 관객 없이 혼자 노래를 부르는 나홀로 노래방과 여자는 핑크, 남자는 블루, 성별을 구분하는 색이나 옷차림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1인 가구 30% 시대. 사회적 관습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집중하는 이른바 나나랜드가 문화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현재 대기질 무난한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주공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온성 있는 옷차림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후 한때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흩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화요일까지 계속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 속에 벚꽃 향연이 펼쳐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아무 사과도 없이 청와대를 떠난 25호 건물주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이 젊은 층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투기는 적폐라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이 속칭 재개발 딱지를 산 이 앞뒤 다른 행동이 불을 질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허탈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전 슬픕니다. 또 앞으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